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3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재훈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오호. 네, 최근에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면서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 이슈 유튜버라는 거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민감한 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건가요?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하고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죠. 근데 또 사람이 살면서 이슈 보면 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슈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민감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악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그 외에도 또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의성님은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나가서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네. 집이 그 망원동이니까 바로 옆에 한강 가서 자전거를 자주 타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오니까 뭐 일기예보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운동 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요즘에. 탈탈형님은 별일 없으세요? 저는 주말 동안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에 젖어서 봉화음악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연 또 하셨잖아요. 주말 그렇죠. 동안에. 네. 또 봉화에 다녀오게 됐고 틀면 나와요. 수도꼭지시네요. 노무현 재단 또 이사로 활동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굉장히 그분 생각이 먹먹하면서도 요즘에 계속 정치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상관없는 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파리를 한다고 좀 비판받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 새날 방송에 다른 코너에 출연하시는 패널분들 중에서 이 청국장 애청자가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재미가 별로 없었다고 평소보다. 그래서 왜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반성도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다른 분들은 되게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그래서 제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달타령님 A4 용지가 되게 빼곡해요. 전 피 묻은 줄 알았어요. 하도 빨간색으로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 뭐 어떤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고 되게 좋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왜냐면 그 애청자 패널님께서도 저희 청국장 방송을 그러니까 꾸준히 보시니까 그만큼 또 여러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 본인이 생각도 못했던 뭐 의제나 아니면 뭐 의견이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듣기가 좋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다른 분들 주위 반응은 좀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점점 듣는 재미가 조금씩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10번 정도 호흡을 이제 맞췄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타이밍에 누가 이야기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누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지도 예측이 조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친밀감이 더 생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좋은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재훈님. 네, 저희 피드백 뭐 항상 좋죠. 예. 왜냐면 저는 좀 재밌게 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청년들의 얘기를 또 전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년 간의 어떤 공감대나 그리고 방송 자체를 좀 재밌게 하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무튼 한번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의성님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 가져오셨죠? 네, 요즘에 즐기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까 좀씩 재미가 있는데 혹시 요즘 영화 모가디슈 보셨습니까? 저 들어는 봤어요. 그게 요즘 아직 그렇게 못 봤어요. 유명하다면 하다는 그 영화. 맞아요. 네, 요즘에 맞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네, 잘 영화. 나가는 대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요즘 극장 가도 힘든데 모가디슈만큼 300만이 넘었대나요? 그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조인성 씨가 또 나오시고 하니까 보는 맛과 그렇죠. 배우분들이 명품 배우가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요즘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이렇게 블록버스터 같은 네네. 빵빵 터지고 또 첩보 같은 그런 흥미로움도 있고 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덩달아 우리나라에서 소말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음. 최근에 이제 아프간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네.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좀 비교 선상에 올라오다 보니까 회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소말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해적. 네. 해적. 네. 해적. 빼놓을 수 없죠. 해적. 음. 저도 뭐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덴만 연명 작전. 아덴만 네, 연명. 그거 오. 소말리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쵸. 소말리아 맞아요. 예전에 MB 때였죠 그때가. 생각해보면 MB 때 아덴만 연명작전도 그렇지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미라클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어려운 난이도의 작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언론 보도는 그때가 훨씬 대서특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때는 해적이랑 싸운 거고 이번엔 나름대로 군 조직인 탈레반이랑 이런 어떤 신경전을 펼치면서 작전을 한 건데 군대를 이긴 거랑 해적을 이긴 거랑 뭐가 더 어려운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왜 언론 보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다들 우산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말리아 이야기를 할 거냐, 소말리아에 대한 편견을 조금 깨보고자 소말리아에 있는 한 국가인 소말리란드라는 나라를 소개를 조금 해보고자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가보고 싶은 나라이지만 가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일단 이 소말리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소말리아는 위치 자체가 아마 곧 지도가 나오겠지만 그 동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르는 저 뾰족한 지역인데 네. 저 지역이 이제 그 수에즈 운하가 연결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화물선들이 많이 지나면서 해적들이 납포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고 특히 소말리아처럼 기간 산업이 이제 없고 바다는 있지만 해산물이나 이런 해상 그 바다 자원이 씨가 마른 지역에서는 이제 해적 외에는 어떤 산업이라고 할게요. 산업이 없다 보니까 해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일단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소말리아 일단 저 지역에 있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어떤 그런 최악의 지표, 뭐 부정부패, 해적 산업 이런 것들로는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반면 뭐 교육, 경제, 인권 등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뭐 뒤에서 1위 혹은 아예 통계 없음으로 잡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소말리란드는 그럼 어디냐? 소말리아의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지도에서 보시면 소말리아가 약간 7자처럼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 7자에서 상단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소말리란드라고 볼 수 있고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저 위치가 소말리란드인데 저 소말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한 7배 정도 커요. 그런데 소말리란드는 우리나라 남한이랑 거의 비슷해요. 면적이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지역이 이제 1991년에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국가인데 미승인 국가예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 속의 국가이지만 지도엔 드러나지가 않죠. 미승인 국가라서. 근데 왜 독립을 하려고 하나요? 민족이 다르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독립을 그렇죠. 하려고. 그 맥락을 또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소말리아란 이름 자체가 소말리인들의 땅이란 뜻인데 원래 소말리란드가 명칭이었어요. 영국의 이제 식민 지배도 받고 해서 현재의 소말리란드 지역은 영국령 소말리란드였고 그 외에 모가디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이탈리아령 소말리란드였어요. 영국과 이탈리아가 지배를 하던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이탈리아가 아예 다 점령을 해서 란드는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땅을 표현하는 영어식 표현인데 이탈리아 할 때 이아는 이탈리아식 땅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소말리란드 영국식에서 이탈리아식의 소말리아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다 그냥 소말리아인데 소말리란드는 이제 예전에 영국이 지배하던 영국령 소말리란드의 땅이 지금 남아서 소말리란드로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통하고 뭐 이탈리아어도 통하고 소말리어도 통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말리란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소말리아 하면 해적 생각나고 뭐 테러, 뭐 무정부 상태 이런 거 떠오르는데 소말리란드는 국민 영토 주권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고 자국 통화도 갖고 있어요. 소말리란드에서만 통하는 통화가 있고 또 이미 민주적으로 5번이나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교체됐어요. 대선을 통해서 이 자체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독보적인 어떤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미승인국이에요 여기.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91년에 독립한 국가인데 그 이후로 어떤 쿠데타라든지 독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되게 이 대선 같은 것도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아프리카 최초로 유권자들의 그 신원을 인식할 때 홍채 인식을 썼어요. 와. 우리나라도 홍채 인식 안 쓰나요? 그게 언제부터 홍채 인식을? 최근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를 이제 도입한 것 자체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선거 시스템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평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또 ODA로 해외에 이제 공여하는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 그렇다.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선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항상 이런 우리나라나 해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말리랜드는 미승인국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홍채 인식으로 인식할 만큼 상당한 수준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소말리아는 원래 작년에 총선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총선을 못 하고 있어요. 와. 1년째. 되게 대조적이죠. 네. 그럼 어떻게 이 소말리랜드는 이런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됐냐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데 소말리아 이 지역,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소말리아 지역도 시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성씨, 박씨면 박씨, 이씨면 이씨. 이렇게 시족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고 시족들이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들 간의 어떤 동맹, 규합, 반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잦은데 소말리랜드도 소말리아의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소말리랜드의 어떤 시족 중에서도 좀 이 리더격의 시족의 리더가 그만 좀 싸우자. 우리 이제 총을 내려놓자. 그러면서 먼저 총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만 싸울까? 하면서 다른 시족들도 총을 내려놔요. 네. 그렇게 민주국가가 설립이 되었어요. 되게 드라마틱하죠. 드라마로 네. 쓰면 안 믿죠. 네. 원래 이 정도 되면 거기서 막 싸우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누구 막 피살 당하고 이런 게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인데 여기는 네. 그래? 그럼 우리도 안 할래. 하면서 총을 다 내려놔요. 그 안에서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총을 내려놓는 게 좀 더 낫다고 평가를 하고 아마 평화를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현재 소말리랜드를 만들었어요. 시족들, 그러니까 풀뿌리에서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소말리랜드는 치안이 이제 안정이 되어 있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바텀업 방식의 거버넌스가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권위주의 이런 독재 대통령, 독재 정권이 이제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지배하는데 소말리랜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뭐 소말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은 한반도에서 남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네. 몇백만 명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오. 네. 몇백만 인구는 명?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적은데, 뭐 한 국가를 뭐 이루기에는 충분한 인구였어요. 제가 그 나중에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독립의 과정,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풀뿌리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도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좀 자리가 잡혔고 치안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주인의식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도 이 민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굉장히 크게 지탄받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매우 확립이 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 아프리카 국가고 미승인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어떤 걸로, 왜냐면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때 굉장히 자본이 있어야지 또 이 민주주의가 사실 꼽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거기는 주변보다 굉장히 얘기만 들었을 땐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여유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그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아주 풍족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 기반이고 뭐 산업이 아주 막 특별하게 많이 발달하진 않았고 대신에 이 FDI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인근 국가들이 이제 이 항구에 투자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소말리랜드 항구를 개발하면 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같은 내륙국들이 그 항구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소말리랜드의 주요 산업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넘어가 보면 네. 소말리랜드랑
소말리란드 미승인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소말리란드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오, 어디죠? 어딜까요? 우리나라? 또 재훈님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소말리아 안에 있으니까 소말리아 아니에요? 저 북한. 북한. 오. 오, 희두님은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소말리아 아니에요? 유대감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만. 대만.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뭔가 약간 대만 같긴 했는데. 정말 대만 같은 이야기 하시네요. 정말 대만한데요. 대만이 왜 그렇게 된 거죠? 미승인국 간의 어떤 그러네. 동질감, 유대감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만 같은 경우도 워낙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고 점점 오히려 수교가 끊기고 있는 상태이니까 네. 네, 소말리란드처럼 이제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동지. 그럼 소말리아는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잘 만나요? 반대로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긴 국가잖아요. 어쨌든 네. 간에 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다 보니까 ODA도 많이 받고 국제사회의 어떤 군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정말 많이 받아요. 거의 뭐 수백조 원을 이때까지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테러, 해적 근데 요즘에 또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소말리아가 상태가 개선돼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훨씬 강하게 소말리아 해적을 진압을 해서 이 때문인 거거든요. 여전히 먹고 살 게 없고 가난한 국가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독립운동 할 때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되게 교육열이 있는 민족이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뭔가 이렇게 좀 나라가 기틀을 잡고 좀 뭔가 번듯하게 올라가려고 하면 사실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거기가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가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되게 열악하고 안 좋은 상황인가요?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계 자체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똑똑하면 이미 다 해외에 나가 있죠. 그래서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주요 수입원이 해외에 나간 소말리인들이 보낸 해외 송금이에요. 이제 뭐 네팔이 특히 대표적이고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은데 그 나라에서는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원래 좀 금수저든지 그 동네에서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나가서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로 보내주는 돈이 주요 수입원이죠. 근데 그러면 왜냐면 차이가 소말리란드랑 소말리아랑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영국의 지배당했던 거냐 아니면 이탈리아의 지배당했던 거냐 이 차이인데 사실 어떤 걸로 차이가 설명이 될까 싶어서 저는 교육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걸로도 사실은 설명이 좀 모호하네요. 네. 그 전부터도 좀 반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지배를 하던 지역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지형적인 걸로도 그쪽이 산맥이 좀 있나 하면서 약간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소말리란드 지역과 소말리아 지역이 이제 한 국가로는 들어가 있지만 교류가 비교적 아주 막 왕성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뭐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대신에 향토색이 좀 짙었죠. 소말리란드 지역 자체는. 와, 참.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그런데 소말리란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독립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도 또 어떤 선진국도 소말리란드의 이제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있죠. 실상은 관심 자체가 저도 오늘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소말리아의 안에 그런 나라가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걸. 네. 맞아요. 일단 알려지는 것 자체도 좀 미진한 이유가 일단 아프리카에서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선 찍찍 그어서 거기에 누가 살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경을 정하고 국가를 정하고 했다 보니까 지금도 한 시족이지만 한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살고 그 안에서 어떤 반목도 많고 하고 있는데 소말리란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막 이제 뭐 제도도 만들고 뭐 군대도 만들고 이제는 군대도 만들고 뭐 산업도 만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독립을 요구를 하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야 저거 독립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 지역도 독립을 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독립을 일부러 막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그 옆 나라인 에티오피아가 그랬었죠.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이제 그 지역만의 군대가 있고 지역색이 강한데 그쪽에서 이제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독립도 요구를 했다가 중앙정부가 이 군사적 진압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이제 내전이
다시 한번 짧게나마 일어났었고 거기서 집단 강간 제노사이드도 일어났었어요. 중앙 정부군이 그 티그라이라는 지역의 군인들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사례였는데 참고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예요. 네, 그런데 제노사이드와 집단 강간의 수장이라는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에서는 이 소말리아와 소말릴랜드의 관계, 그 소말릴랜드의 독립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 곱지는 않고 국제사회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네. 소말리아에는 수백조 원을 줘도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역량이 개발이 안 되는데 소말릴랜드는 그런 지원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나라를 만들고 하는 걸 보면 그럼 이때까지 국제 원조는 왜 존재했던 거야? 근데 사실 이 선진국들이 국제 원조를 이때까지 해왔던 건 어떻게 보면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건 좀 명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사실상은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제3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잘 사용을 해왔다고 보는데 그 수단의 당위성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소말릴랜드의 존재로 인해서 안 줘도 잘 사는데 왜 줘? 네. 가 돼버리니까 선진국들 입장에서도 뭐 그리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박정희 시대 때 보면은 이런 자금을 받았지만 네, 그게 원조 많이 또 받았죠. 원초를 받은 금액이 또 시민들에게 다 고스란히 돌아간다기보다는 중간에서 어떻게 또 슈킹이 되는 그런 경우도 그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무튼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분들 입장에선 유익한 내용이었을 것 같고 또 다음 주에도 알차고 또 되게 호기심 가득한 소식 전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타령님인가요? 네, 어떤 제가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 어제 이제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그 언론 피해 구제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고 결국에는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언론과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나온 얘기로 단론 자체가 언론 피해 구제법을 반대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은주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문제거니와 야당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한 워딩을 내고 있고 또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 법안이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걸 어떻게 장담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심상정 이제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이런 독재다, 이렇게 입법 독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들도 다 약간 있는데 좀 걸렸던 거는 이제 여영국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파와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반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악법 계획이다 노무현 정신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꼭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물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정의당에서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불리는 이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이 안을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물론 세다고 해서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약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걸 반대를 하려고 하는지 찾아봤는데 어떤 맥락에서 반대하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저 얘기가 나오는 걸로는 이게 이런 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냥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야당의 의견까지 모아진 걸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견인지는 본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법, 언론중재법, 국회법 그리고 군사법원 개정안 등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중에서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뭐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거 저 이거 찬성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네. 만약에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왔다고 하면 반대로 이건 언론의 책임이니까 왜냐면 군소 정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걸 안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그냥 발목 잡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워서 이거를 좀 가지고 와봤고, 물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뭐 정의당 이미 버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걔네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뭐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해서 보수도 올바로 서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을 좀 기점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정당들도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젠더 이슈에만 매몰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노동의 가치나 뭐 어떤 이런 진보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당들이 좀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의당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런 반대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뭐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저는 그런 분들의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걸 좀 가지고 온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련 기사를 저도 이제 접했고 저는 커뮤니티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정의당 자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일단 없어요. 네. 많은 관심이 없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는 그래도 당의 어떤 선명성이라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의당을 왜 지지한지도 모르겠고 정의당만의 색깔도 없고 그냥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은 없고 그냥 계속 발목 잡기만 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해도 제가 어떤 모니터링을 계속 했을 때는 계속 그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 게 전 제일 화가 났어요. 그 저도 진짜 유호정 화났습니다. 의원이 그 언론중재법, 뭐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네. 하죠. 그거에 대한 비판은 솔직히 민주진영 시민들도 하고 있고 네. 그게 뭐 아쉬워서 그러니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든지 지금 심지어 그 하한선까지도 없애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냐 그 하한선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배 1000배를 한다 해도 판사가 그냥 이거 제일 낮은 단위로 그냥 이걸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정의당을 보면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가 예를 들자면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근데 애초에 100점짜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정책이든 법안이든 네. 왜냐면 애초에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종합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100점짜리가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서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든지 혹은 뭔가 이게 60점짜리밖에 안 되니까 반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되게 많았는데 그 과정들을 나는 60점짜리 동의 못하고 난 100점짜리 아니면 합의 안 해 하면서 민주당을 계속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을 단순히 비난한다고 제가 뭐 정의당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정의당도 충분히 그 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노회찬 전 의원님의 가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어갈 분들이 아주 일부지만 지금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 넓게 되게 크게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만 노회찬 정신, 뭐 6411 얘기하고 노무현 정신을 과연 지금 류호정 의원이 보일 수 있을까라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다.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조선일보랑 싸웠던 거를 떠올려보고 참여정부 때 훗날 가장 그 참여정부에서 잘했던 걸로 어떤 걸 평가할 거냐 하면 단연 언론 정책이다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당시에 1991년 12월 4일인가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심을 승리한 게 있어요.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때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그 재판 진행된 건데 당시에도 보면 당에서도 말리더라고요. 지도부가 당이 피해받는다. 조선일보 건드리면 안 된다. 네. 뭐 타협으로 가자. 아니면은 너무 감정적으로 되게 좀 경솔하게 행동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왜냐면 그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국민들도 결국엔 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치열하게 싸우셨죠. 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언론중재법, 민주당 뭐 악법 타령하고 저런 식으로 나와서 오죽하면 비례대표를 없애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 그건 동감 못하거든요. 네. 다만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정의당이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 전에 어떤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제 한창 뭐 타투든 뭐든 그분이 언론을 굉장히 저는 잘 이용한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뭐 영리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관심을 시민들이 안 갖고 계신 분야에 본인이 나와서 한 얘기였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떤 법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언론이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언론이 실릴 만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택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근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꼬집으면서도 이 언론 이 피해 구제법에 반대한다는 건 전 되게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화면이 하나 나갈 텐데 보시면은 이게 재갈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게 뭐 5배 입법한 사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네네. 네,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도 가짜고 아까 딱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집권 연장용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이거 화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네. 새날에서도 여러 번 띄워드렸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다음 장은 또 다른 얘기들인데 뭐냐면 해외에도 없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서 규제 안 하냐 이거는 뭐 약하다고 비판을 받는 지점인데 뭐냐면 유튜버는 아직 지금 언론으로 분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방위에서 이게 법안이 계류 중인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지금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이중처벌이다 뭐 이런 식의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미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거를 죄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중으로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KKK 아시죠 다들? 네. 미국에 있는 남성 백인 우월주의자 극단적인 집단인데 가면 쓰고 다니는 애들. 네 가면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뭐 흑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1800년대잖아요. 1860몇 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와 흑인이 사회적 약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인 남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이 없는 여성과 흑인이 합쳐져서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여성들이 WKKK를 만들어서 오히려 왜냐면 흑인들의 이 참정권이 먼저 생겼잖아요. 여자보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 백인과 여성 백인이 손을 잡고 샌드위치처럼 흑인을 탄압하는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의당을 봤을 때는 민주당 이중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지금 국진당 이중대를 하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너무 겹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역사적인 뭐 맥락이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그나마 노회찬 그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가 되게 많은데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규제를 하겠다라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대안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데 지금 반대만 계속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것은 아마 영원히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진짜 개혁이 실패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 얘기를 끌고 오고 그러면서 최순실 사태를 보도했던 얘기를 끌고 오면 실제로 뭔가 예를 들어서 거대한 권력이 네. 뭐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권력이 왔을 때 뭔가 이 기자가 갑자기 되게 약해지고 그런 사례는 또 어떻게 보장하지라고 하면 사실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하나하나 나눠서 법안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네.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계속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대안은 나올 수 없어서 적어도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투성이지만 왜냐면 민주당 미디어 특위할 때도 여러 차례 그걸로 많이 좀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짜리라도 일단 가자. 그 다음에 60점, 70점 만들어가고 100점은 불가능한데 그걸 두고 저런 식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민주당을 깎아내리는 게 전 특히 아니 뭐 납득할 만한 대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뭘 주면 그럼 이걸로 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보이니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언론사주들과 그 단체들과 같이 정의당이 성명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노회찬 의원이 받더라고 하면 파리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파리채 왜 사냐고
그 반발한다는 식으로 예전에 비유를 굉장히 잘하시니까 그분이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적폐들이 당연히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당연한데 그 옆에 가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있다는 게 저는 뭐 노무현 정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노회찬 정신이 이런 거냐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뭐 여러모로 사실 비판도 정의당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때로는 내주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얻어오자라는 그런 게 명확히 보였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근데 지금 정의당을 보면 그냥 뭐든지 다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뭐 정책이든 법안이든 최상의 것들만 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때려버리는, 때로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가차없이 때려버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게 시민단체에선 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보거든요. 뭐 거긴 정치 집단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 그것도 야당으로서 저렇게 그냥 비판만 할 거면 왜 국회의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밖에 나가서 시민운동의 단체 대표를 하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정부 견제하고 그러면은 뭐 제가 공감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국회 안에서 지금 그것도 정의당이 어렵게 쌓아온 가치들 다 훼손시키고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그 면직비서 논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대리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까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자제하라는 거. 뭐 여기서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특히 언론개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여기저기 종편이고 뭐고 다 나오더라고요. 몇몇 의원님들.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이 잠시 주목을 해주면 그게 본인의 뭐 정치 생활에 있어서 뭔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름 한번 날린다든지 하는 차원에선 좋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긴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를 바로 앞에서 고지 바로 앞에서 심지어 이것도 이미 누더기가 돼서 많은 비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힘을 빼려고 하냐 납득이 어렵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훈님 좀 어떠세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그 정의당이 했던 어떤 그런 발언들이나 어차피 대안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나 또는 청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정의당 또 관심 한번 끌려고 하나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슈 유튜버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언론의 분류가 만약에 법이 언젠가는 네.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네. 근데 사실은 이 압박이나 뭐 어떤 걸 느끼게 되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혹시 그런 관점에서는 또 어떠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압박을 안 받는다는 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뭐 라면을 먹더라도 라면 먹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 수는 있지만 뭐 오늘은 엄청나게 뭐 매운 라면 먹방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그로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좀 이런 특히 정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런 규제가 생긴다면 확실히 조금 좀 뭐랄까 좀 제재를 받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구상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또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런 가짜 뉴스나 그런 어그로들이 너무 지금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선동 이런 것들 특히 그래서 규제가 좀 유튜버들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네, 이번에도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실은 마치 사건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유튜버들이 사실 많은 걸 보고 저도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기로는 언론도 문제지만 유튜버가 너무 자극적인 빨간 맛이라 거기에가 너무 필요한데 자극적이에요. 거기가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유튜버로서도 본인이 이슈 유튜버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정보통신망법 그 올라가 있죠. 그것도. 그래서 아무튼 언론이 근데 그거를 그냥 마치 1인 미디어는 정부의 우호적이니까 빼줬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언론이 게을러서 법안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든지 혹은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다. 그리고 언론은 늘 저런 식으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고 특히 87년 이후로 그때 이후로 언론도
어마어마한 권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거기도 견제를 받아야죠. 그럼요. 진짜 웃긴 건 언론에서 뭐 인플루언서, 유명 연예인 뒷광고 논란 터졌을 땐 좋다고 저격하더니 본인들 뒷광고 논란, 이번에 뉴스타파에서도 또 하나 큰 거 터뜨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럼도 안 느끼고 그냥 어떠한 해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언론이 안 다루면 그게 대부분의 없는 사람들은 거죠. 없는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유튜버가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듭니다. 네. 이제 곡학 아세라는 말에서 그 중간에 글을 잘 바꿔서 곡필 아세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언론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쓰면 있는 일, 안 쓰면 없는 일. 진짜 권력자인 거죠. 저는 사실 이번 요 뉴스 자체가 좀 아쉬워요. 왜 이 법안을 이제야 발의하는지가 너무 아쉬워요. 사실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왔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가짜뉴스 때문에 또 일부 거대 언론 때문에 호도당하고 되게 어리석은 선택도 많이 하고 낭비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이걸 이제 하지? 싶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만큼 그 권력이 저는 좀 대단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장제한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미 세상에 없는 일처럼 되어버린 게 그게 언론 권력이 결탁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냥 묻혀버리는 게 많다고 생각돼요. 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기대감을 가졌던 건 그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 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토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보다 하는 게 기분이 좀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려서 너무 아쉽거든요.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시민들이 분명히 공감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그때 원자력과 관련해서 장을 열었던 것처럼 좀 장을 꾸준하게 열어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뭐 결국에는 여야 뭐 8인 뭐 협의체 뭐 그런 걸로 간다고 오늘 소식 전해진 것 같은데 참 결국에는 진짜 그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네. 힘이다. 이걸로밖에 안 가요. 네. 왜냐면 맞아요. 정치인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또 되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고대하고 고대하던. 네, 에이스? 메인이군요. 네, 메인?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또 새날 시청자분들께서 또 들으시기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 첫 공약을 내놓으셨길래 그러니까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가장 최신이에요. 네. 네. 또 방송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 첫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5년간 뭐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짓고 부동산 세금을 뭐 낮추겠다. 그리고 무주택 청년에게는 뭐 낮은 원가로 집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야에서는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를 얻으려고 대책 없이 정책 또는 공약을 내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재원 대책이나 개발 방식이 너무 모호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분이 또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세금 나눠줄 거면 세금을 걷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고 세금 지킴이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기본주택 공약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네. 이게 이재명 지사님은 어떤 보편성 또는 무조건성 이런 게 어떤 기본소득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걸 주택 공급 정책에 담아내신 거고 이게 조금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셨었어요. 여러 가지 정책 발표하실 때 근데 이분은 약간 그런
재원 대책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단 발표를 하셨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재명 지사님은 약간 한다면 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왜 그러시죠? 캠프에서 혹시 나오셨나요? 아니요. 파견되셨나요? 아니 이게 그런 겁니까? 아니 비교를 해보고자. 어쩐지 스트레스 받는다 했다. 왜냐면은 아니 이게 이 이제야 윤석열 조각이 맞춰지네요. 왜 스트레스 받는지가 이제 나오네요. 이제야 알겠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 이 내놓으신 부동산 대책이 약간 이재명 지사님이 내놓은 거랑 좀 비슷해요. 네, 맞아요. 비슷한데 그거를 이제 비교하려면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이재명 지사님은 어떤 공약 이행률이나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하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윤 전 총장님 말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게 없죠 이때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안 보고 싶은 쪽벌만 보여주고 남친짤. 아니 이게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 벌써 공약이나 어떤 정책을 지금 되게 많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윤 총장님은 어제 처음으로 또 이 첫 공약을 내거셨단 말이에요. 근데 활동은 되게 오래전부터 하신 것 같아요. 막 이름은 되게 오래 나오셨는데 약간 그때까지 좀 뭐 하셨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해오셨을까. 근데 약간 생각나는 게 좀 아이스크림 드시고 약간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좀 잘 놀아주시고 약간 그런 것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윤 전 총장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좀 소식은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홍준표 네. 씨가 또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잠깐 보니까 그 약간 홍카콜라 네. 라는 그런 이미지로 네. 그러니까 속 시원한 그런 화법에 2030 세대의 어떤 지지를 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약 같은 것도 약간 좀 흉악범 사형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자극적이고 최악이다 진짜. 2030들이 막 되게 막 열광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내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을 좀 따라왔다 이런 것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선 때도 느꼈지만 약간 좀 2030의 힘이 조금 그래도 굉장히 좀 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2030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어떤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주제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이 아니라 자꾸 웃음벨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렇죠. 웃음으로. 네. 근데 실제로 2030들이 홍준표를 찍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왜냐면 약간 2030들이 좀 약간 가려운 곳을 좀 약간 긁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반응들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부터 지지세를 모아서 네. 하는 그런 전략을 네.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좀 지나치긴 했지만 윤석열이 민지야 부탁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강아지랑 놀아주고 재밌는 것처럼 보이는 친근해 보이는 사진을 계속 올리고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5060을 사실 겨냥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젊은 맞아요. 층을 맞아요. 겨냥해서 하는 건데 이제 뭐 민지야 부탁해를 했을 때도 지지율 차이가 그것 때문에 엄청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MZ세대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네. 그냥 꼰대라 생각하고 꼰모라 생각하고 별로 그냥 그런 기대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오히려 지금 2030 남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준석을 지지하지 윤석열을 그렇게까지 지지하지 않으니까 네. 좀 그런 면이 있지 그러니까 않나.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그냥 설령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한 요 몇 주간의 그 이준석 대표랑 설전 벌인 거 보면 진짜 꼰대 같다.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뭐 윤석열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떠나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왜 저렇게 분노하는가 너무나 이해가 가요. 네. 마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또 이 얽힌 게 많지만 정치권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은 그 자세한 내막을 알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딱 보여줬을 때 어쨌든 이준석이 젊은 정치인이고 젊은 당대표 되니까 이거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좀 토론해서 좀 이것저것 보자니까 자기 실력 안 되니까 토론하긴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꾸 깽판 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실망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라클 작전 때문에 미라클 작전 덕분에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기회였는데
마치 이게 되게 무슨 꼰대 프레임처럼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만들었죠. 굉장히 뭔가 권위적인 그런 법무부를 계속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상황도 그 이후에 후속이 계속 나왔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황교안이 이제 과잉 의전이다 하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누가요?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또 나오네 오늘. 거기엔 전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도 되게 꼰대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자기 와이프한테도 뭐 이렇게 그 니은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좋아요. 맞아. 그래서-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라서 네, 중저음으로 꼰대 소리 하니까 그래서 묘하더라고요. 이번에 황교안이 어떤 본인에 대한 의전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예전에 총리 시절에 네 사진 보여주시면은 노인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이제 저 유명하죠. 네 엘리베이터를 통제해가지고 노인분들이 계단으로 지금 오르내리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 KTX에서 이제 플랫폼까지 저거 차를 최고였죠. 들여서 저거는 저기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저 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진짜. 거를 이런 거를 서울로 잘 했던 만들었네. 황교안이 지금 어디다 대고 과잉의전을 얘기를 하는지 심지어 이 사람은 국무총리 때 자기 시계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그러면 안 되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불러요. 그냥 좋아해요. 자기 그걸 남기려고 시계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분야에 좀 갑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노르패스까지 이번에 또 그게 소환이 되는데 구성하셨던 네, 분?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시면은 저건 진짜 레전드죠. 이게 진정한 어떻게 저런 스냅이 나올 수 있지? 지금 근데 여기 패스가 좋으시다. 아니 여기 가짜 수산업자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거 다 쓰러진 사람 밟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진짜 꼰대가 어떤 정당인지를 이제 2030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재밌네요. 진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승벨이 너무 많아요.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진짜 있어요. 많아요. 아무튼 뭐 또 결국에는 되게 화가 난다기보다 오늘 얘기는 되게 황당하다.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계속해서 뭐 꼭 청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네. 다양한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혹은 우리 주위 청년들이 또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 청국장 매주 토요일 9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